제 나이 39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 9년차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나. 남들처럼 대출 끼고 아파트 전세 살며 월급 날만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20년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고 임대료는 밀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 말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한데.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압류될 위기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임대료가 밀려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하면 가게를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딱 5천만 원만 한 달만 막아주면 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전 재산은 모아둔 적금 2천만 원, 비상금 500만 원. 나머지는 대출뿐이었습니다. 아빠, 그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계산기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돈 문제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예전에 작은 사업에 투자했다가 1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험할 형편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카드론을 알아보고 은행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활자금으로 3천만 원 추가 대출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셨습니다. 아빠가 꼭 갚을게. 진짜 마지막이다. 가게는 당장 문 닫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동네 상권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만 조금 더 도와주면 거래처 물건만 들이면 숨통이 트인다. 저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간에 손 떼면 더 망하는 거 아닐까? 그날 저는 또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2천만 원.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 왜 이자 금액이 이렇게 많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게. 말을 더듬는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당신 또 무슨 일 저질렀어?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중 절반은 대출이라는 사실까지.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학원 끊어야겠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내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저를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출 상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밀린 월세와 세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 아버지를 돕겠다고 한 그 결정 하나가 우리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딸아이를 통해서만 오갔습니다. 아빠한테 반찬 좀 건네드려. 엄마한테 물 좀 달라고 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자청했고 굳이 안 해도 될 업무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숨이 막혔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묻더군요. 아빠, 엄마랑 싸웠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가 요즘 좀 바빠. 아이의 눈은 속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걸 잃고 있다는 걸.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있어. 물류 투자 쪽인데 수익률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만회하면 돼. 저는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번엔 훨씬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절박했습니다. 원금 보장입니다.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 말을 저는 또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1천만 원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친구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폰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저는 또 이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출장이 잡혔어. 사실은 투자자 모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 당신 믿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은 처음 한 달은 소액 수익이 붙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걸로 이자 맞고 조금만 더 벌면. 하지만 두 번째 달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담당자는 물류 시스템 문제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식탁에 통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왜 카드론이 또 늘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뭐야?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잠깐 돈이 묶였어.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투자 회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저는 또 한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또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책임져. 그날 이후 아내는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아내 명의 공동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린 선택이 결국 가족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건 그 사건이 터지고 2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님, 요즘가 수업 시간에 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랑도 잘 어울리지 않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밝던 아이였습니다.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습니다. 학원도 끊겼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조용히 와서 묻더군요. 아빠 우리 집 망했어?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맨날 한숨 쉬어. 아이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선택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기대도 원망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하려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던 아내였습니다. 아이 돌 지나고 그만둔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공허했습니다. 이미 책임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믿고 있다가 더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언제 갚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 그 한마디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럼 왜 또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가정이 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결국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요. 대출 이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연체는 아니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카드값, 공과금, 보험료. 아내는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외식은 사라졌고 주말 나들이도 끊겼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과는 떨어졌고 팀장은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잠깐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계속 결정 내리는 게 더 무서워. 돈보다 그게 더 무섭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숨기는 일 생기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회사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처 견적서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2번이나 했고 결국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 요즘 왜 그래요? 이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원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자 납부일, 카드 결제일, 마이너스 통장 잔액. 머릿속은 늘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팀장은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선 안 되면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정도 회사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캐피탈입니다. 김도연 고객님 맞으시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상환이 이틀 연체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 되면 신용 등급에 영향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험 해지를 알아봤습니다. 제 종신보험을 깨면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고 들었던 보험을 현재를 막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무언가라는 걸. 그날 밤 우연히 딸아이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 조용하다. 엄마는 자주 울고 아빠는 말이 없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에게 돈 걱정을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9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투자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투자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개자로 인식돼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지인을 한 명 데려갔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지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형 말만 믿고 넣었는데 나 지금 대출이야.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서에 제 이름이 적히는 걸 보면서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한동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상담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알아는 봐야겠어. 그 말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쉽게 결정 못해. 근데 당신이 또 숨기거나 또 혼자 선택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변명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공개할게. 통장, 대출 다 같이 보자.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통장을 펼쳐놓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총 부채 1억 1천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갚아. 혼자 영웅 되려 하지 말고. 그 말이 뒤늦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믿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 위에 모든 통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예금 잔액, 대출 잔액, 카드 미납금,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아내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 카드론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 월 상환액만 계산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저는 그동안 숫자를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매달 가게 회의를 했습니다. 외식 영원, 여행 영원, 저녁 술자리 전면 금지. 딸아이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투자건으로 피해를 본 지인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 몇 명도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휴대폰만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불러 말했습니다. 사적인 문제는 회사에 끌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나를 실패자로 보는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패는 했지. 근데 실패자가 되진 마.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회사 사람을 만날까봐 일부러 먼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취객을 태우고 골목길을 돌 때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루 78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제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날 수입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 상하면 더 큰일이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 혼자 해결하려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그 와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 연민, 죄책감.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 인생 망쳤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택은 제가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또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통장은 다시 얇아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병문안을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서로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대신 회사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온 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고 아빠 힘내라고 적힌 쪽지를 제 지갑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빚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선택을 했던 날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함께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빚과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체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로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숫자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다시 돌아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주말엔 버스를 탔고 장은 전통시장 마감 시간에 봤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체면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차 없어도 괜찮아. 같이 걸어가면 더 좋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아무 걱정 없이 웃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그 말은 곧 실적이 부족한 사람은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근을 자청했고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밀려난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벼랑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잘릴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3년이 흘렀습니다. 대리운전 추가 프로젝트 아내의 파트타임. 그 시간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0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은행 앱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빚이 정리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촐하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만큼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다 갚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뢰는? 아내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씩 쌓였어.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조금 회복하셨습니다. 가게는 정리했고 작은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빚진 건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배제한 선택을 한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솔직하게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후회와 이해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실패를 드러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돈을 잃은 선택이 아니라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짊어지려 했던 오만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는 반드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진짜 바꾸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세웠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감당하려는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제 이야기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혼자 하는 선택은 언젠가 가장 소중한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